소리 없는 살인자, 보이지 않는 파괴자. 수면 아래로 자망하는 순간 추적 확률 제로의 최강 무기 체계로 변신하는 잠수함. 하지만 엔진 가동에 필요한 산소를 얻기 위해 물 위로 떠오르는 순간 적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한계를 극복한 잠수함 중의 잠수함이 바로 원자력 잠수함이다. 북한의 SLBM 도발 이후 우리 해군에게 더욱 절실해진 원자력 추진 잠수함 획득. 하지만 독자적 건조 기술을 갖더라도 국제적 규제와 외교 마찰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다. 과연 우리는 수많은 난제를 풀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획득할 수 있을까? 국가안보와 해군 무기 체계 전문가들과 함께 대한민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 시대를 열어갈 지혜를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 확보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먼저 93 잠수함 전대장과 해군본부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장을 역임하신 국방안보포럼의 문근식 국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근식입니다. 육해공군과 합참의 정책 자문을 맡고 계신 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욱입니다. 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양욱 위원님, 예, 이 원자력 잠수함에도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맡고 있는 이 임무와 전략도 달라질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주시죠. 예,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SSN, SSGN, SSBN 세 가지인데 SSN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소위 우리가 공격 원잠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SS는 그 서브마린 잠수함을 뜻하는 것이고요. N은 누클리어 파워드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 이 소위 이제 우리가 공격 원잠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잠수함 고유가 갖고 있는 헌터 킬러 기능 그러니까 적 잠수함이나 혹은 함정을 추적을 하고 공격을 하는 이 기능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공격 원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임무는 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한 그 적의 어떤 이 수상함이라든가 혹은 잠수함의 감시, 특히 이제 냉전 시절 같은 경우에는 미소 사이에는 서로 상대방의 전략 원잠을 감시하고 추적하고 유사시에는 공격하는 그런 것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잠수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SSGN. 이것은 순항 미사일 탑재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러니까 SS는 서브마린, 그다음에 G는 가이디드 미사일, 그러니까 이제 유도 미사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N은 이제 말씀드린 누클리어 파워드. 그래서 원자력 추진을 하는데 순항 미사일을 발사를 하더라라는 것이고요. 이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 탄도 미사일과는 틀리게 마치 비행기가 비행을 하듯이 이렇게 날아가서 때리는 미사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특히 여기에 최근에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포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형을 추적하면서 비행을 하고 적어도 침투 비행을 한다거나 해서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차 범위 2, 3m 이내에 어떤 목표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공격한다. 그러면 이 건물의 몇 층 몇 번째 창까지 정확히 때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는 것이 순항 미사일이고 이런 순항 미사일을 운영하는 것을 SSGN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만 사실은 요즘은 SSN 그러니까 공격 원잠들이 대부분 이런 그 순항 미사일을 탑재를 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SN과 SSGN을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특별히 SSGN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러한 순항 미사일을 수십여 발 정도 장착을 하고 본격적인 미사일 포대로서 기능을 할 때 그럴 때 SSGN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오하이오급이라는 거고 원래 이 전략 원잠으로 쓰던 것을
18척 중에 4척을 개조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오스카-2급이라는 이러한 잠수함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SSGN이라고 명명할 만한 배는 사실은 다른 국가들은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만의 어떤 그 독특한 전략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SSBN. 그러니까 여기서 SS는 서브마린, B는 ballistic 미사일,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N은 nuclear powered. 그래서 이 소위 전략 원잠이라 그러고요. 소위 그 안에서 봤을 때는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운영하는 것이 바로 이 전략 원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역시 그 핵 전쟁에 대비를 해서 만약에 자국이 기습을 당했을 때 제2경 능력으로 적에게 보복을 가하는 그러한 능력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 SSBN을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 5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바로 P5,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모두 다 이 SSBN 전략 원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결국 이 전략 원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이 나라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보게 되면 이제 공격 또 유도, 탄도 해서 3가지 부분을 좀 설명을 좀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요, 이제 209급과 214급을 거쳐서 이제 3,000톤급으로 이제 잠수함을 이제 건조 중에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이 잠수함들은 모두 이제 디젤 잠수함입니다. 이제 앞서서 몇 가지씩 비교를 좀 해주셨지만 이 원자력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에 비해서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그 실제 전술 전략 수행상에 있어서의 가늠할 수 있는 비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능가하는 건 없죠. 그래서 겪어본 사람이 잘 아는데 미국의 에드워드 비치 대령이라는 사람이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에서 함장을 했어요. 디젤 잠수함 함장. 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원자력 잠수함 함장 트리톤 함장을 했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 함장해 본 사람이 북극 횡단 항해를 하고 나서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원자력 잠수함을 타보니 디젤 잠수함은 옛날 그 스페인의 기사들이 원탁에서 칼싸움하는 것 같더라. 이제 이 엄청난 그 원자력 잠수함에 핵무기까지 싣고 다니니 이건 정말로 대단한 무기더라. 비교가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는 그만큼 현기간 차이가 있다. 원자력 잠수함을 진짜 잠수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5가지 정도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예. 우선 속력에서 월등한 차이가 나요. 제가 표현하기에 원자력 잠수함은 뭐 KTX 수준, 그다음에 디젤 잠수함은 완행열차 이 정도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구가 4120km인데 둘레가 거기를 원자력 잠수함은 한 40일이면 주파해요. 40일 정도면 식량하고 이런 거 뭐 연료 다시 할 것도 없잖아요. 원자력 잠수함은 연료 무제한이니까. 그다음에 승조원 체력도 충분하죠. 40일 정도는. 디젤 잠수함은 140일 걸려요. 그러면 그동안에 뭐 식량도 다시 실어야 되고 승조원 휴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료도 내야 되고 엄청난 차이 나죠. 예, 대표적인 비교 사례가 포클랜드 해전 때 영국에서 원자력 잠수함 5척하고 디젤 잠수함 1척을 급파를 했어요. 포클랜드 해전에. 원자력 잠수함이 가자마자 2주 만에 가서 순양함, 아르헨티나 순양함 벨그나로 격침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해군들이 다 쫄아가지고 항구를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해권을 장악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 바다에서. 그 한 5주 있으니까 디젤 잠수함은 딸딸딸 그냥 왔어요. 거기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이미 전쟁이 다 끝났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 디젤 잠수함과 원자력 잠수함의 차이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대처 수상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전쟁 끝나고 나서 디젤 잠수함 다 없애 그랬어요. 지금 영국은 디젤 잠수함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2차 대전까지는 맹활하게 했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 세대를 물려받는 거지. 이게 가장 큰 차이고 속력의 차이고 두 번째는 수중에서 지속 능력이에요. 잠수함의 성능 중에 얼마나 수중에서 오래 있느냐 이게 넘버원 팩터인데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원자력 잠수함은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무제한 작전이 가능해요. 그러나 디젤 잠수함은 축전지를 충전해야 되잖아요. 물속에서 다니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3번은 수중에 올라와야 된다. 그때
항공기나 수상함이 탐지돼 공격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 능력도 원자력 잠수함은 등치가 크고 힘이 좋잖아요. 그래서 어리, 괴뢰, 유도탄, 특히 뭐 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핵무기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정말 움직이는 핵기지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를 찾아다니면서 공격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 연료는 충분하니까.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찾아다니다 공격하면 큰일 나요. 배터리 아웃되면 깡통으로 올라와야 되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젤 잠수함은 주로 적 잠수함이나 수상함이 다니는 길목에 딱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 매복 공격하는 거고, 원자력 잠수함은 찾아다니면서 공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존 능력. 원자력 잠수함은 공격을 하고 실패하면은 다시 도망갔다가 또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디젤 잠수함은 공격하고 나서 어리 공격 실패하면은 내 위치가 노출되잖아요. 그때부터는 항공기 뭐 수상함들이 계속 공격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전속으로 도망가면 1시간이면 배터리 아웃 하면 올라와야 돼. 물에 항복하고 올라와야 돼.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생존 능력에서도 원자력 잠수함은 완전 스텔스함이다. 네, 디젤 잠수함은 세미 스텔스 정도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복 능력. 원자력 잠수함은 독도나 이어도 이런 데서 은밀하게 대기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본토를 공격받는다, 끝까지 상대를 공격할 수 있어요. 보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이 크기만 좀 크게 하면은 거기엔 뭐 장차 미래에는 어떤 무기를 실을 수도 있죠. 선진국 같이 그런 무기를 실으면은 정말로 뭐 상대 주요 육상 시설에 정밀 타격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상대가 두려워하는 무기다. 그래서 5가지 정도: 속력, 지속 능력, 공격 능력, 생존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보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무기체계냐, 이런 점에서 좀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자력 잠수함이 이제 디젤 잠수함에 비해서 아주 엄격하게 우수한 능력을 좀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문 국장님, 이 재래식 잠수함의 등장을 얘기할 때 우리 보통 얘기 많이 하는 것이 이제 독일의 유보트하고 1, 2차 세계대전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원자력 잠수함은 언제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나요? 2번의 전쟁을 일으켰죠, 독일이. 근데 상대는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을 고립시키려고 했는데, 영국하고 독일하고 해군력이 8대2 정도로 해군력 열세였어요, 독일이. 근데 뭐 독일은 아시다시피 러시아하고도 싸워야 되고 주변국도 해야 되고 너무 많은 재원이 필요하니 어떻게 하면은 이 열세된 해군력 극복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우리 잠수함으로 한번 하자. 처음에 1차 대전 때 잠수함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그것이 무슨 효과를 발휘할까. 그다음 비겁한 무기체계다. 어떻게 물 보이지도 않게 숨어서 비겁하게 공격하느냐 멸시했어요. 그러나 1차 대전 수행 결과 8대2의 해군 열세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유보트가 거의 아사 직전까지 몰고 갔어요. 영국은 아시다시피 섬나라이기 때문에 밀동량이 밖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거의 상선 뭐 이런 걸 격침시켜가지고, 그래서 1차 대전까지는 독일의 유보트가 연합군 그 해군력에 대해서 거의 판정승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역할을 대단히 크게 했는데, 사실은 미국이 참전하면서 기울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 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 상황을 끌고 갔어요. 그렇게 독일이 유보트. 그러나 2차 대전 말경에는 잠수함 유보트의 기술보다는 그 잠수함을 잡는 기술이 훨씬 빨리 발전했어요. 항공모함도 생기고 항공기도 생기고, 그다음에 수상 전투함도 탐지 장비, 그다음에 통신 감천장 이런 게 엄청 발달해 가지고 2차 대전 말기에는 거의 유보트가 KO패 당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유보트가 전술적으로는 이겼는데 전략적으로는 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쓰라린 경험을 하면서 그 독일하고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잠수함 승조원들이, 야, 이제는 물 위로 올라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물 위에 올라가는 잠수함은 다 깨지니 이제 물 속에서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고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잠수함이 필요하다. 이걸 주장하면서 전쟁이 끝났는데 1954년에
원자력 잠수함이 미국에서 개발되면서 이런 양상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원자력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 승조원들이 어제 죽었던 디젤 잠수함들이 유언을 남기고 간 게 원자력 잠수함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 의원님, 이제 이 현재는 세계적으로 어떤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한 100여 척 정도가 보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잠의 양대 산맥은 그 미국과 소련,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과 러시아겠죠. 일단 미국은 그 이제 전략 원잠 SSBN으로는 오하이오급이 14척이 있습니다. 원래는 18척이 생산이 됐는데요. 그중에 4척을 SSGN으로 또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 그 발사하는 잠수함이요. 그래서 SSGN이 4척이 있고요. 그 다음에 SSN, 그러니까 공격 원잠의 경우에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일단은 로스앤젤레스급이라는 이 잠수함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려 62척이나 생산이 됐었습니다. 현재는 한 36척 정도가 남아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 울프급이라고 그래서 뭐 거의 뭐 환상의 그 잠수함이다라고 할 정도로 냉전 시절 가진 기술력을 모두 모아서 만든 잠수함이 있는데 이게 3척 만들고 끝났습니다. 너무 첨단 기술을 쓰고 이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추가 생산을 못 하고요. 대신에 그 시울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조금 좀 염까지만은 성능이 좋게 최신형으로 나온 것이 버지니아급 모두 48척이 건조될 예정인데 현재까지 13척이 건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이제 대략 70척 정도의 잠수함을 미국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SSBN, 그러니까 이 전략 원잠의 경우에는 뭐 숫자가 여전히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델타 3급이라는 것이 3척이 있고요. 델타 4급이 4척이 있고 그다음에 사상 최대의 잠수함, 그러니까 무려 48,000톤급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잠수함이 있습니다. 이 타이푼급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잠수함 원래 총 6척이 건조가 되는데 현재 한 척이 남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보레이급이라고 그래서 2013년에 취역을 한 신형 잠수함이 있습니다. 전부 8척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3척이 지금 현재 건조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SSGN, 그러니까 순항미사일 발사하는 잠수함으로는 오스카-2급이 8척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공격 원잠 SSN은 숫자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현재 17척이 있는데 시에라1과 시에라2급 합쳐서 3척, 빅터 3급이 3척, 아쿨라급이 10척, 야센급이라고 해서 이거 최신형입니다. 이게 이제 2014년부터 취역을 하고 있고 총 12척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척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특수 목적으로 운용하는 원잠들 3척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전부 51척 정도의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원잠은 아직은 좀 그 본격적으로 세분리기는 못한 상태입니다. 전략 원잠 SSBN 같은 경우가 진급이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주력인 것이 4척이 있고요. 최초의 SSBN이었던 샤급 이것이 이제 한 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5척이 있고 공격 원잠은 8척인데 상급 5척, 한급 3척 해가지고 해서 전부 소위 말해서 원잠이 13척. 중국이 그 성장하는 해군력에 비해서는 잠수함 원잠 경쟁에서는 조금 뒤처져 있구나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원잠 쪽을 더 강조하지 않겠나 이런 추정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 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워낙 그 애초부터 이런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강국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트라팔가급이 4척이 있고 에스튜드급이라고 해서 3척. 이제 이것이 이제 소위 공격 원잠입니다. 에스튜드급이 이제 소위 차기 주력이 돼서 이제 7척이 들어올 계획인데 그 중에서 지금 3척이 취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영국도 P5 국가 중에 하나로서 이 SLBM을 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위해서 뱅가드급이라는 전략 원잠 4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11척의 원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 공격 원잠으로는 루비급 4척이 있고 그 다음에 전략 원잠, SLBM 발사하는 전략 원잠으로는 그 뚜룡빵급이 4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8척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국가에서도 보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대표적인 것이 인도입니다. 인도도 이제 핵무장을 하고 있는 국가로서 결국은 이제 이런 원잠을 필요하다라는 필요에 따라서 러시아에서 도입을 해서 잠수함을 한 척을 SSN을 도입을 해서 공격 원잠을 도입해서 차크라라는 이름으로 해서 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스스로 그 SSBN 그러니까 전략 원잠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핵국가로서 능력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져가겠다. 인도의 덩치에 맞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리한트급이라는 것이 세척이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지금 2016년에 초도함을 넘겨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의외인 국가가 있습니다.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소위 이 공격 원잠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한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로부터 기술 도입을 해서 그 스콜펜느라는 그 잠수함이 있는데 이것을 자국화해서 그 알바로 알베르토급이라는 것을 건조하는 계획이 있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P5 5개 국가와 더불어서 인도, 브라질까지 우리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이른바 이제 강대국들만 이제 이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좀 다뤄보겠지만요. 우리도 이제 원자력 잠수함 보유국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혹시 이 원자력 잠수함도요, 우리 미사일이나 핵무기처럼 이 국제적 확산 금지 규약이 좀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또 외교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장벽이 좀 존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 먼저 우리 양욱 위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예, 일단 원자력 잠수함의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서 전략 원잠은 미소 간에는,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간에는 이 전략 무기 제한 협정에 의해서 척수나 이런 것들이 발사관 수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관해서는 규제가 미소 사이에는 일단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공격 원잠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특별하게 어떤 국제적 규율이 있다라기보다는 결국은 능력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러나 이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대국들 사이에 자신감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연료 문제입니다. 아무리 실제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국제 핵 체제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연료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연료가 예를 들어서 정말 군용으로 쓸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농축 20% 농축 이상이 되는 그 연료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공식적인 루트가 없다고 한다면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공급해주는 소위 P5나 이런 내에 있는 국가들 자체가 이 나라가 최소한 20% 이상을 가질 수 있느냐, 공급을 해줄 거냐라는 실질적인 문제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반면에 뭐 인도나 브라질 같은 국가, 물론 인도는 핵무장을 추진을 하고 실질적으로 핵무장이 된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브라질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그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서 지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핵폭탄과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연료는 모두 우라늄이다. 물론 밀도는 다르다. 원자력 발전은 5%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지만 핵폭탄을 만들 때는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 어느 정도로 농축된 우라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적의 에너지원을 얻을 수도 있고 지옥의 불바다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각국의 우라늄 활용은 국제적인 관리 체제 아래에 두고 있다. 이를 담당하는 기구가 바로 IAEA, 즉 국제 원자력 기구다. 1957년 출범한 IAEA의 활동 목표는 원자력의 군사적인 이용을 막고 평화적인 활용을 장려하는 것이다. IAEA의 활동과 함께 보다 강력한 장치로는 NPT, 즉 핵확산 금지 조약을 들 수 있다. NPT는 이름 그대로 핵무기의 확산을 금지한다. 196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5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핵무기 획득을 금지하는 한편 이를 검증하기 위한 IAEA 원자력 사찰의 수용도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AEA의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했고 1974년 NPT의 86번째 비준국이 되었다. 북한 역시 1974년 IAEA 가입에 이어
1985년 NPT도 비준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핵 사찰을 거부하다가 1994년 IAEA 탈퇴. 2003년엔 NPT마저 탈퇴를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1974년에 체결한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도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 방지를 약속하고 있다. 물론 2015년에 개정을 통해 핵연료를 국내 시설에서 부분적으로 재처리할 수 있게 되었지만 20% 이하의 전홍적 우라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최대 85%의 우라늄을 농축해 연료로 사용한다. 국제사회의 약속과 경고를 조롱하듯 핵 개발을 강행하는 북한. 그 도발의 정점에선 SLBM을 24시간 감시하려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필수다. 과연 우리는 국제적 규정을 지키면서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획득할 수 있을까? 네, 자료 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요, 이 원자력 잠수함의 파괴력과 이 전략적 활용도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외에도 이제 원자력을 보유하려고 노리고 있는 후발 국가가 꽤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문 국장님,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제 디젤 잠수함하고 성능이 월등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가지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P5 국가하고 인도, 브라질 정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북한이 가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가지려고 노력은 흔적이 있고 그러나 북한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선진국처럼 12발 이상의 잠수함을 발사관을 실을 수 있는 잠수함을 가져야 그래야 명실공히 SLBM 보유국가다 이런 그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구할 거고. 근데 일본도 수차례 노력했는데 일본은 생선에 이미 우라늄 4.2kg를 해가지고 8,000km 이상 시험 성공했고, 그 다음에 그 심해 탐사정이 있어요. DRX라는 거기에 소형 원자로를 만들어서 이미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의 정책만 결정되면 바로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서 운용할 거라 1년 내내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은 이미 4,300톤이라는 거대한 디젤 잠수함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원자로를 교체하는데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갈급하지가 않아요. 이 북한이 직접적으로 일본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거든, 사실은. 그러나 일본이 우려하는 거는 일본의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또. 미군 기지. 거기에 이제 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 시간에도 일본 요코스카 항구에는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전개하고 있어요. 항공모함 지금 수리 중인데 그 전개하고 있고,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수시로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갈급하지가 않습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거의 같이,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연합작전 능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거의 비밀까지 주고받는다고. 우리하고는 틀리다고. 그래서 우리같이 이렇게 군사 위협이 지대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만 확보하고 국가의 정책만 결정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고,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우리가 하고 나서 그걸 순수하게 지키고 있어요, 지금. 1992년에 비핵화 선언하고, 북한은 이미 오로지 자기들 계획대로 지금 모든 핵무기까지 개발하고 SLBM까지 개발했는데 우리는 비핵화 선언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아주 보면 칭찬받으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나 지금 이제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빠른 시간 내에 가지려고 노력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 가지면 다른 나라도 가지려고 노력한다. 다른 나라가 지금 중요하냐 이거죠. 내 목에 비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왜 자꾸 남 나라 눈치 보냐 이거죠. 자주국방 우리가 하는 게 자주국방이지 남이 지켜주는 거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미국과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면서 자주적으로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주변국의 이 관계없이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주제에 관해서 가장 이제 우리가 관심이 가는 국가 역시 북한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북한도 이제 원자력 잠수함 확보가 이제 임박했다고 이제 볼 수 있을까 여부를 좀 알고 싶은데요. 예. 양욱 위원님 어떻습니까? 일단 북한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한번 훑어봐야겠죠. 사실 북한은 우리보다 잠수함 훨씬 더 일찍 운용을 했습니다. 1960년대 위스키급 도입을 필두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예 그 로미오급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어느 정도 조립 생산을 한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그 이후에 등장한 상어급이나 연어급 이러한 그 잠수함과 잠수정들을 볼 것 같으면은 그 나름의 설계들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소위 SLBM 발사를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 고래급의 경우에는 연어급과 그 전반적인 설계 사상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보이고 있고요. 결국은 연어급의 어떤 기본적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 덩치를 굉장히 키운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스스로가 어느 정도 잠수함 설계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갖고 있고 건조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확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소위 말해서 핵 추진이라는 것이 그렇게 솔직히 쉽게 되겠느냐, 원자력 추진이 이제 이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보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렇게 SLBM을 개발을 하거나 하는 이러한 행태들을 봤을 때는 이미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순간부터 원자력 추진은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 수준이 어느 단계까지 올라와 있는지는 함부로 추정할 수 없으나 상당 부분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결국은 본격적으로 미사일을 여러 발 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조그만 이 선체에다가 동체에다가 이 미사일을 탑재를 해서 이 잔망탑까지 밀고 올라오는 이 설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동체 내에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잠수함 자체의 체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관 예를 들어서 8개에서 한 8발에서 12발을 갖다 장착을 한다. 그럼 중간에 들어간 섹션 자체가 20에서 30m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수천 톤 이상이 더 증가하게 되고요. 이렇게 증가하게 된 것을 소위 말해서 디젤 정식 일반 추진으로 추진한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원자력 추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의 사정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머지 않은 시간 내에 북한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고 시험 운항에 나설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첩보 얘기하고 정보 얘기하잖아요. 첩보는 좀 필터링이 덜 된 건데, 작년에 첩보에 의하면은 이미 북한은 2010년경에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를 해라 하는 지시를 했다는 첩보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9월 24일 날에는 미국의 산팔루스의 인공위성 정보에 그 압력선체 10m 지름을 가진 압력선체를 제작하는 현장이 목격이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잠수함은 장폭비라고 합니다. 길이하고 함수부터 끝까지 뒤까지 길이, 장폭비 길이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뚱뚱하느냐 이 폭이 압력선체가 요거를 장폭비로 하는데 9대 1 정도로 봐요. 그래서 압력선체의 직경이 10m 정도 되면은 한 90여 미터의 크기예요. 그러면은 이 잠수함은 현존하는 잠수함 중에 중국의 시아급 정도가 한 6,500톤 되는데, 그거는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원자력 잠수함. 그래서 그 크기를 만드는 현장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는 뭐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뭐 4년마다 중기계획 세워가지고 전력 건설하지만은 북한은 김정은이가 얘기하면은 바로 갑니다. 그래서 주야를 막론하고 일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작년에 뭐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서 건조하면은 그 동상을 세워주겠다 그랬대요. 그러면 만약에 실패하면 죽이겠다는 얘기 비슷한 거거든. 그래서 아마 지금 박차를 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머지않아 양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한 발짜리 발사관 한 발짜리 잠수함을 만들겠어요. 기형적인데. 그래서 아마 그 방향으로 지금 추진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이제 북한이 곧 이 SLBM 발사와 더불어서 이제 핵잠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이 확보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큰 대전제하의 몇 가지 쟁점을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서 우리 문 국장님께서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는 뭐 잘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전제를 좀 주셨는데요. 이 미국과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제 주변국의 중국과 러시아 또 주변의 이 원자력 잠수함의 우리 전력화를 한국의 전력화를 이게 반길 리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이 IAEA 승인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또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이번에는 문 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조금 전에 IAEA 승인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20% 우라늄 농축도 20% 미만을 가지면 IAEA 승인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20% 우라늄 농축도는 지금 우리 하나로 원자로에도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그 IAEA나 NPT 규정에는 군함의 추진체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찰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거는 강대국들이 자기 잠수함을 그 IAEA에서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감시하면 군사 비밀이 노출되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 장치를 해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20% 미만을 사용한다는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고 군함의 추진체를 사용하겠다면은 전혀 IAEA 승인사항이 아니다. 그다음에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도 20% 미만은 이미 우리가 상호 합의하에 농축 가능하다고 됐기 때문에 어디다 쓸 거냐, 왜 쓸 거냐, 이것이 한미 공동 방어 노력에 뭐 부합이 된다면은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이미 핵추진잠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일본도 기술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북한의 위협이 노골화되지는 않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들을 누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맞닥뜨리고 있는 당사국으로서 이거는 충분히 주장하고 그들이 뭐 동의를 하고 뭐 무슨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국민이 된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누가 반대해도 우리가 국가적 의지만 있으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 국장님 한 가지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요. 지금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 또 IAEA 문제에 있어서요. 그 미국은 이제 미국에서 제공받은 원자력 관련 기술과 또 이런 어떤 이 자재를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문 국장께서는 계속해서 20% 이하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게 미국의 정확한 의견입니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한미 원자력 협정 11조와 13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11조에는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하면은 우라늄 농축도 20% 미만 동위원소를 농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3조에 보면은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은 원자력 기술, 장비, 물질을 사용할 때는 어느 군사적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3조가 약간의 이 걸리는 문제인데 이거는 IAEA의 큰 규정의 큰 틀이 이거는 군사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고를 하면 IAEA에다 사찰을 면해주는 규정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었었던 것은 이제 그 미국 측에서 어떤 확답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협정에 대한 우리의 지금 해석을 그렇죠, 지금 하고 계신 해석이죠.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서로 거기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양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니까? IAEA 문제는 뭐 잘 설명해 줬으니까 제가 굳이 덧붙일 말이 없고요. 이제 다만 이제 중국과 러시아 사실상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사드 배치 하나만 놓고도 중국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전략 무기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의 압박은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문할 것은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전략적 성격을 가진 무기를 살 때마다 이런 주변국들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마찰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그 강한 스탠스를 갖고 정부가 추진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국민이 여기에 지지를 한다면은 이거는 주변국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여론을 모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그 모은 여론으로 이 국가의 소위 그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될 것이냐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어쨌든 간에 두 분의 의견대로 이런 외교적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요.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이 과연 이제 우리에게 이제 원자력 잠수함을 획득할 수 있는 뭐 능력, 뭐 일단 재원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원자력 잠수함 개발 비용을 대개 이제 한 척당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함 자체 가격이고요. 운영 비용까지 합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우려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모색점이 좀 있을까요? 네, 먼저 양 의원님께서. 일단은 이제 무기 체계 가격 자체가 사실 싼 것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뭐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국방을 보면 특히나 그 부분에서 더 많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북한이 뭐 예를 들어서 스커드 같은 미사일 한 발 개발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수억 원, 뭐 많아봐야 한 1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수십 혹은 수백억짜리 무기 체계를 쓰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미 대한민국의 수준 자체나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국민과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요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1조에서 뭐 2조의 비용, 이거 절대 싼 비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떤 국민적인 합의나 의지가 없이는 아마도 어떠한 정부에서도 손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선박과 관련된, 특히 이제 군함과 관련되면 모든 것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지스함 한 척만 하더라도 거의 1조 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럼 이지스함에 들어간 1조 원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들어간 예를 들어서 1조 원 자체가 그게 정당화 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단순히 이런 어떤 뭐 북핵을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진 소위 전략군으로서의 전략군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역할에 대해서 미래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뭐 국가 전략과 국방 전략이 같이 결합이 돼서 어떤 미래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정도의 비용은 감당할 정도가 대한민국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 어떤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 있어서 이 어떤 국민적인 여론, 합의 이런 것들이 좀 전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문 국장님, 우리 이 재원 문제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드 2개 포대 들어오는데 1조 원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 가격이. 근데 사실 이 국가적인 자존심이 걸린 이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1.6조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건조하고 있는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이 8천억에 한 대. 그러나 이건 2배밖에 안 된다고.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한 10배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근거도 없이 그런다고. 해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견적을 뽑아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얘기하는 거는 선진국 같이 뭐 19,000톤, 뭐 26,000톤 이런 거에 비교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큰 잠수함 필요 없다 이거죠. 우리는 대북 SLBM 억제, 대주변국에 대해서 최소한 자존심을 유지하면서 그들이 함부로 도발할 수 없는 이런 비수를 역할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면은 3,000~4,000톤급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면 약 2배다. 그래서 넉넉히 잡아서 지금 디젤 잠수함 만드는 거에 한 2 내지 3배 가격이면은 전략적으로는 10배 이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현재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모두 6개국. 거기에 보유 예정국까지 합하면 곧 7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른바 기존 핵 보유국으로 원자력 개발에 자유로운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 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인도다. 인도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무시하고 1988년부터 1991년까지 러시아로부터 찰리급 공격 원잠 한 척을 대여했다. 뿐만 아니라 찰리급 원잠을 통해 습득한 기술로 7,000톤급 공격 원잠 아리안트를 독자 건조해 2012년 실전 배치했다. 인도에 이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획득을 앞둔 나라는 브라질이다. 2008년 브라질 해군은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 프랑스와 100억 달러짜리 계약을 맺었다. 이 잠수함은 전장 100m, 배수량 6,000톤급으로 2025년 진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네, 영상 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 그다음 점검해봐야 될 것이 이제 설계와 건조에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미 독자적으로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지만요. 이 원자력 잠수함은 이제 디젤 잠수함과는 또 비교적 좀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 의문이 좀 생기는데요. 문 국장님 어떻습니까? 원자력 잠수함은 두 가지 핵심 기술이에요. 하나는 원자로를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함정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잠수함 같이 좁은 공간에. 그다음에 잠수함 자체는 건조할 능력이 있느냐, 이 두 가지인데, 첫째, 원자로를 만드는 기술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원자력 발전소나 이 함정에 있는 원자로나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데 얼마만큼 작게 만들어서 함정에 집어넣고 함정 제반 장비와 연동을 시키느냐, 이 기술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원자력 기술은 세계 5대 강국에 속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UAE,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에 우리가 스마트 우리 고유 모델을 수출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은 원자로 제작 기술은 이미 획득했다고 보고, 다만 문제는 그것을 함정에 집어넣을 수 있는 함정 최적화 설계, 이걸 개발하는 데 한 2 내지 3년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작하는 데 한 3년.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 요거는 얼마만큼 초기부터 사업비를 투자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기간은 아주 플렉시블하게 될 겁니다. 융통성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원자로 제작 기술은 이미 확보했다. 이렇게 많은 기술자들이 평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자력 잠수함 제작 기술이죠. 잠수함 제작 기술은 우리가 2008년도에 독자적으로 3,000톤급 모델을 개발해서 지금 건조를 하고 있고, 한 7, 80%의 지금 건조 진도가 나갔어요. 그래서 2018년에는 물에 띄웁니다. 그래서 물에 띄우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 두 가지 기술을 한꺼번에 갈 수 있도록 그야말로 누군가가 전반적으로 지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선소에서는 배를 짓지만은 원자로 만드는 데는 또 원자력 연구원부터 시작해 국방과 여러 기관이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진국에서 처음 개발할 때는 항상 국책 사업으로 갔어요. 이건 국가적인 R&D 수준을 보고 국가가 이끌어줬다고요.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선 경기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선소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잘못하면 리스크가 많잖아요. 개발 실패하면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그걸 항상 어떤 문제도 보전해주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국책 사업으로 성격화하면은 이건 하지 않으면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국책 사업으로 선정하고 국가가 진도주의한다 하면은 이거는 의지의 문제지 결코 어떤 기술적으로 뭐 못해서 못 간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전력화 시기와 관련된 이제 문제인데요. 저기 앞서 이제 프로그램 쭉 진행해 오면서 수상함이 됐든 또 잠수함이 됐든 간에 지금 당장 획득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기획 설계 건조 이렇게까지는 빠르면 7년이고요. 또 길게는 또 10년이 넘게 되는 것들을 이제까지 보아왔습니다. 당장 북한의 SLBM 개발 속도를 봐서도 우리 해군의 이 원자력 잠수함이 7년이나 아니면 더 늦게 10년 이후에 배치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한 또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 의원님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자, 지금조차 시작을 안 한다면은 뭐 이미 뭐 늦어도 너무 늦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저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미 뭐 북한은 뭐 2010년 정도에 만들라는 첩보가 있었다. 사실은 준비는 한 20년 더 했을 겁니다. 그렇게 꾸준히 해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대방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걸 시작을 해야 된다, 시작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시작하면 늦으니까 좀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이거는 아무 일도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좀 답답함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최소한 당장 연구 개발, 어떤 이 착수를 위한 연구 개발부터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지금 뭐 10년이 아니라 15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적이 그러한 무기 체계를 다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걸 뒤따라가서 쫓아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또 주도권을 잃고 또 예산만 낭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의 위협을 사전에 예측을 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당장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또 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가 될 수 예. 있기 때문에 늦출 수 없다는 말씀을 좀 주시는데요. 우리 문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 잠수함 건조에 관해서는 국제법상으로나 또 우리가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사실상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그거는 국민들이 얼마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히 정치권에서 이거는 대북 견제, 대주변국 견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체계다. 이렇게 판단하고 합의를 한다면은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극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원자력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아직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있는 이 초반 단계입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국가 안보와 방위 산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좀 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이슈를 우리가 대하는 태도, 또 논의의 방식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는데요. 원자력 잠수함 관련 논의를 좀 더 건설적으로 진행을 좀 하고요. 이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제 사업에서 이런 실수와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부분을 준비해 가야 될지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양욱 위원님께서 시작해 주시죠. 일단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논리가 스스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이 프로를 통해서 얘기한 내용들 뿐만 아니라 혹시 추가된 내용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논리화를 해서 펼쳐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미래 위협의 크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공통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현재 능력이 갖고 있는 그 장점과 한계, 그리고 그렇게 이 미래에 예를 들어서 원잠을 확보를 한 다음에 도대체 어느 정도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목표치가 없이 무작정 원잠을 가져야 된다는 식으로 만약에 접근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실질적인 능력 확보보다는 외향적인 것을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애초부터 사업의 목표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목표를 처음부터 너무 야심차게 잡아서 그래서 일이 어떻게 보면 진행되기 어렵게 만드는 누만큼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수준, 이 잠재력은 높지만은 사실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경험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경험은 시간을 통해서 축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간을 통해서 축적을 못하는 상황이다. 좀 빨리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남의 경험을 결국은 돈을 주고 사오는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판단을 해서 결국 명확한 목표하에 끌고 나간다면은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모든 무기체계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문근식 국장께서 우리가 오늘 많은 토의를 했지만 결국에는 자주국방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거든요. 사실 국민들인 세금을 낸 국민들은 정말 파수꾼들이 우리를 충분히 지키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냥 말로만 하느냐, 굉장히 관심사다고요. 그러나 지금 북한은 경제 사정이 안 좋으면서도 불구하고 생존과 체제를 유지를 위해서 핵 미사일 잠수함은 반드시 키워나갈 것이고, 특히 SLBM을 개발해서 그야말로 군사 강국에 접어들었다. 남한은 따라와라. 끌고 갈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그들이 아무리 핵무기를 개발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하는 정도의 그 견제 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원자력 잠수함이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을 계속해오면서 이미 우리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많이 불러일으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10월 달에는 당정 협의도 했다고요. 그래서 그러나 정치적인 상황이 약간 그 혼란해진 틈에 이제 수면화로 논의가 가라앉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국가의 리더십이 이런 문제들을 계속 부각시켜서 정말 자주국방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국민적 공감대를 다시 한번 집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지난 시간에 이어 2시간에 걸쳐 우리 안보 상황과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